자,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재수 설명회는 거의 막바지 단계고, 오늘부터 추가 모집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이 뭐 사실은 뭐 특별한 전략은 없습니다. 그냥 뭐 횟수 제한 없이 막 넣어보는 거고, 또 이 추가 모집의 대학별 상황을 보면은 입시 판도가 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조금 가늠하는 데 있어서는 참고 자료로서 좀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7학년도를 대비하는 상황에서 이 수험생들의 흐름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이 실제 합격권 안에 들어왔던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그런 참고 자료들인데, 제가 그런 자료 좀 설명을 드리고 2027학년도에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지 그걸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여기 원장님 말씀드리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진학사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어저께 뭐 진학사가 굉장히 뭐 공신력 있는 회사고, 또 입시 쪽에서는 또 전문성과 어떤 통계 이런 표본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저희 조사는 그 뉘앙스는 같은데 저희보다는 수치가 조금 더 세게 나와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서울대학교 정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자연계열을 지원했던, 이거 진학사 표본에 들어왔던 데이터라고 어저께 보도자료가 나와가지고 한번 인용해서 한번 잠깐 다시 아까 첫 화면 좀 다시 올려줘 보세요. 자연계열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45.4%가 의약학 계열을 지원을 했다. 절반 정도, 서울대 지원하면 절반 정도, 뭐 나름 납득은 갈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서울대가 나군에 있으니까 뭐 가군에 연고대 일반학과를 넣거나 아니면은 가군의 의학학 계열, 다군의 의학학 계열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사실상 절반 가까이는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 표본이 뭐 맞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 표본보다 많게 나왔었어요. 저희 표본은 한 30% 가까이 정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인문계열이 또 20.9%네요. 그러면은 최상단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 그 인문계열의, 그러니까 인문계열의 원서를 냈던 애들 학생들도 한 20% 정도, 그러니까 의학학을 동시 지원했다. 이게 사실 이게 문과 이과가 이게 최상단에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 깨져 있는 분위기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고, 이게 사실 뭐 특별한 문과 이과가 특히 재수라는 상황에서는 그날 수능 시험 결과에 따라서 문과 이과가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이제 문과 이과 개념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서울대 의예과 지원한 자 학생들은 한 98.7%가 의예과죠. 이건 뭐 납득할 거예요. 서울대 의예과 전환해서 다른 의예도 뭐 동시에 내겠거는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 공과대학 강역단이 뽑는 데서 64.8%, 경영대학이 37.2%, 서울대 경작과 원서 애들이 35%, 야, 열에 한 4명 정도가 경영경작과 넣으면서 의학학 계열을 동시에 지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7학년도 되면서 정시 쪽에 만약에 대학을 노린다라든지 실제 수시도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으면 문이과가 완전히 그냥 넘나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문과는 한글과 통계다, 이과는 미적분이다, 이 개념도 이미 깨졌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고루하고 뭔가 입시 패턴에서 좀 벗어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를 또 최상위권 학생들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또 미적분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입증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더욱 그 미적분, 뭐 한글과 통계, 선택 과목 간 격차도 계속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요인, 최상단이 좀 다양하게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연계열에서 지원한 애들이 의대 쪽에서 애들이 64.5%, 약대가 17.5%, 수의대도 한 6.5%, 정시 쪽에 인문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은 한의대에는 거의 60% 쓰고 있네요 지금.
인문계열 서울대 인문계열 원서 냈던 애들 중에서 16명 정도 57.1%는 한의대도 지금 현재 원서를 내놓은 상황이고 의대 쪽에 22.3% 한번 참고하십시오. 최상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2027학년도를 딱 입시를 둔 사람들은 내가 문과학과를 갈 것이냐 이과학과를 갈 것이냐 수능 점수에 따라서 좀 결판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든지 수능 점수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문이과를 지금 완전히 넘나드는 상황이구나라는 상황이 들고요. 자료집 한 2페이지 볼까요? 오늘부터 뽑는 인원 중에서 상당히 관심 갖던 게 정시 모집에서도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가 몇 명을 못 뽑을 거냐.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은 의대는 거의 꽉 채웠고 39개 의대에서 4명이 오늘 티오가 나왔네요. 4명이 지금 현재 오늘 막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의대 쪽에는 꽉 채웠고 4명을 못 뽑았는데 이거는 정시 중복합격으로 빠져나가고 마지막 끝 순간에도 또 추가 합격 같이 돼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 근데 어쨌든 의대 쪽에서는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일단은 꽉 채웠다라고 하는 거고 치대 한의대 약대도 전체 18명 정도 나왔는데 어쨌든 18명 정도가 나올 정도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의 이 선호도는 만약에 공대를 동시에 붙었고 의대를 동시에 붙었다 공대를 선택을 하고 이랬다라면은 여기 의대도 구멍이 생겼다라 이런 게 벌어졌을 텐데 어쨌든 깍깍 채우는 분위기가 됐으니까 상위권이 2027학년도에도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쪽으로 심지어 수의대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전개 구도고 이건 합격자들의 최종 선택지니까 그리고 또 올해 또 의대 또 지역의사제 들어오고 나면 이 부분은 좀 더 심할 것 같고 작년에 의대가 1,500명 갑자기 증가됐을 때는 뭐 한 9명이나 못 뽑았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뭐 올해는 올해는 4명 했으니까 2027학년도 이 4명보다 증가할 수가 있겠죠. 또 490명이 또 만들어지다 보니까 계속 옮기고 하다 보면 이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3페이지 보면은 경북대학교가 2명, 경상국립대가 1명, 계명대가 1명,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에서 1명, 대전대, 상지대에서 1명, 2명, 약대에서는 제주대, 우석대, 가천대, 대구가 둘대, 덕성여대, 조선대, 충북대 10명. 왼쪽에 작년에 22명 그만뒀을 거예요. 등록을 취소해서 등록을 포기해서 추가 모집까지 나서는 보는 거고 2월 27일까지 이제 일정이 지금 각 대학에 한 24일까지 원서 접수 마감한 대학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추가 모집 막 있는 대로 다 넣었을 거예요. 보면 그냥 뭐한 5개 10군데 막 넣는 사람들도 아침에 있기도 하고 그러던데 어쨌든 발생의 서울 소재대학에서 29개 대학이 오늘부터 원서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668명이 선발하는 규모인데 작년도 수치랑 작년도 숫자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668명을 못 뽑아서 추가 모집에 나섰고 그 대신 대학 수는 줄었고 지방권이 눈여겨볼 만한 건데 지방권 소재 대학이 7,201명 7,201명이면은 최근 한 7년치인가요? 2020학년도부터 해보면은 지방권에 못 뽑는 인원이 각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맞춰서 대학을 가는 분위기도 있고 또 물론 지방권 소재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막 전화 통보 끝까지 하고 그랬을 텐데 뭐 그냥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전화 통보를 했겠죠. 어쨌든 지방권에서 그냥 눌러 앉아서 대학 가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정시에서 작년보다 훨씬 잘 뽑았다. 그래서 추가 모집에 흘러나오는 인원 자체가 7년 동안 봤을 때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거는 상황 자체가 자발적 재수는 안 하겠다는 뜻이 조금 있지 않느냐. 내가 그냥 저 대학은 기분 나빠서 안 가겠다. 원서를 안 낸다라든지 이게 아니라 원서도 올해는 많이 냈고 정시 때 지방권 소재 대학이 합격 통보가 오면 등록금도 딱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재수하는 분위기에 있어서 내가 예전처럼 그냥 내 재수해가지고 뭐 인수위를 가봐야겠다 이런 심리보다는 앉아 싶으면 그냥 지방권에 눌러 앉는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지방권이 예전 같은 이맘때쯤 되면은 또 난리 났죠.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 어쩌고 막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 지방권 대학이 잘 뽑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7년서 제일 잘 뽑았어요. 금년도가. 그러니까 추가 모집에 인원이 7년 동안 확 줄었고 지방권 같으면 강원권도 보면은 500명, 강주 400명, 경북 400명, 전북 300명, 부산 300명 이만큼 정시에 못 뽑은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꽉 채워서 정시 때 지금 현재 다 등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뭐라 그럴까요? 내 스스로 그냥 재수를 하겠다. 아예 정시 원서 내지도 않겠다. 이것보다 정시 내겠다 원서로. 그리고 합격하면 등록을 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나타난 거고 그래서 지방권에 웬만한 학생들이 뭐 서울권에 굳이 비집고 올려오려고 하는 것들보다는 그냥 눌러앉는 분위기가 많고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 학생들한테는 뭐 그다지 뭐 나쁜 소식 같지는 않고 그래서 지방은 지방대로 가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5페이지 추가 모집에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 경인 지방으로 봤을 때 특히 지방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추가 모집에 나서는 한 규모를 한 100으로 보면은 한 절반 정도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 저겁니다. 고졸 재직자 전형 또는 뭐 성인 학습자 전형 만학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중 재직 중에 있는 자 전형 이런 것들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은 또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일반 학과들. 그러니까 그냥 정시 모집에서 각각 잘 채우고 가고 있는 거고 약간 뭐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시 지원자들도 보면은 서울은 지금 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7.5% 14,000명이 지방권은 정시 지원자가 증가됐는데 서울권은 지원자가 감소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추가 모집 나선 것들도 보니까 지방권 소재되게 잘 뽑았다. 이런 쪽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마지못해 재수하고 이런 애들은 좀 뭐라 그럴까 적극적인 재수파는 지금 현재 덜 양상되고 있는 분위기고 그래도 재수생은 금년도가 최대 규모가 예상이 되는 게 이만큼 대학은 잘 뽑았고 대학이 잘 뽑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원자가 많았다는 얘기고 작년에 수험생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냥 떨어지는 애가 많아요. 그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재수학원들이 대체적으로 올해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대 정도는 평균적으로 그 재수생이 증가할 거예요. 근데 이거 뒤에도 반수생이 얼마만큼 또 치고 나오느냐에 따른데 어쨌든 오늘 내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내일이 기숙학원에다 입소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정규반이 전면 다 그 개강을 일제히 하는데 그 규모가 지난해보다는 조금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고 실제 그렇게 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중간 점검을 해봤더니 저희 학원도 보는 게 대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상위권 학생들의 또 흐름을 한번 보면은 6페이지.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게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학과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취업이 보장돼주는 학교고 대기업 계약 학과인데 여기에 붙은 애들이 등록 포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미래적으로. 그래서 작년도보다 정시에 합격하고 등록 포기자가 한 40% 늘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약간 이례적인 상황이고 연세대학교가 지금 51%가 늘었고 고려대학교가 31% 평균적으로 약 한 40% 정도가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대체적으로 막 주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주가 지금 뭐 없어서 못 사라고 못 샀고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 합격한 애들은 연고대 여기 합격했다라고 하면은 나군의 서울대 공대 또는 나군의 의학학계열 다군의 의학학계열로밖에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가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 빠져나가는 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85명을 뽑는데 등록 포기가 144명이었다는 얘기는 85명 전체 최초 합격자 다 빠져나가고 한 60명 정도 추가 합격 들어왔던 애들 또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최상위권 애들이 어떤 특정 기업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서울대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기업보다는 졸업 이후에 뭐 경기 상황이 저 특정 분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기업이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국내외 기업의 선택지가 좀 넓은 상황에 대한 선호도가 일단 높은 것 같고, 두 번째가 삼성 기업보다는 그냥 의학학 계열에서 전문직 이게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상위권은 결국 두 개 붙고 나면은 대학의 브랜드를 기업보다는 대학 브랜드 선호, 그 다음에 특정 분야보다는 의학학 계열에 대한 전문직 선호가 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이 정도로 정부에서도 뭐 이공계 집중 육성 정책이다 하면서 막 이래저래 뭐 정책도 막 펼쳐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상위권 학생들의 흐름은 이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학학 계열은 490명의 물타기가 되면서 조금 희석이 되고 좀 여유로운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과 상위권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또 쭉쭉쭉 그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얘가 또 구멍에 이게 계속 추가 모집이 실제적으로 추가 모집 발생이 한 40% 늘었다는 얘기니까 원래 못 들어올 애가 지금 한 40% 이 학과는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고, 또 이 학과로 빠져나오면서 그 밑에 학과들은 또 구멍이 생겨서 또 밑에서 치고 올라왔고, 이런 분위기가 올해보다는 그 2026학년도보다 올해 2027학년도에 또 강도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유는 490명의 최상단에서 지역의사제가 또 도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황이 좀 그렇고, 7페이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도 그렇고 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올해 만약에 입시에서 미끄러지면은 5등급제로 가야 되는 거고, 내신 좋은 애들이 일단 수능은 차치하고, 그러면은 올해 제 예상에는 내년도가 되면은 서울권 소재대학을 가려면 5등급제로 가면은 한 1.6등급대, 1.4등급대 자연에서, 그러면은 올해 내신 9등급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애들이 2.58등급하고 2.08등급, 여기는 지금 현재 첫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도 좀 많이 조금 동점자가 많이 몰려져 있을 수가 있고, 여기는 9등급제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등급대 비슷하다 하더라도 조금은 촘촘하게 지금 선을 줄을 서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쯤 되는 학생들도 만약에 서울권 소재 진입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올해 내신 카드로서 마지막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어쨌든 수시에 한 번 더 원서를 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쪽과 이쪽은 딱 내가 만약에 재수를 한다 한 요 정도 등급대가 되면은 나는 내년도부터는 요 등급대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한 10% 1등급, 34% 2등급, 5등급을 바뀌질 때는. 그래서 요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이 한 번 더 반수를 노릴 가능성도 있는 내신대로 볼 수가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요 정도로 5등급대 추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9등급제에서 한 3점대라든지 2점 후반대 학생들이 이거 카드를 쓸 수 있으면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한 번 더라는 생각을, 이거는 내신 제도의 변화가 지금 벌어지는 오버래핑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성적대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이 한 번 더 2027년도에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은 내가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된다면 내 내신 등급은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한 저쯤 가서 앉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8페이지 주요 한 10개 대학으로 보면은 인문계 자연계로 보면은
5등급제로 가면 한 1점대 초반대 정도. 그러니까 전 과목 다 10% 안에 들어오면서 아주 몇몇 과목이 10%를 살짝 벗어난 2등급 구간대 들어오는 학생들이 한 1.2등급대 정도가 요즘 대학인데, 지금 현재 고3이나 재수생이나 삼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1.5, 6, 7등급대 학생들이 내가 이 정도 대학을 현재 못 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어플라이를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또 심리가 작동이 될 수 있는 또 내신 경계선이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내가 한번 더 미끄러지고 내신 등급 이 정도 때라고 하면은 다음 5등급제 애들이랑 한 요 정도 애들이랑 좀 겨뤄볼 수 있는 상황이거나 대충 가는 만큼 하라고 좀 집어넣는 거고, 9페이지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런 맥락이고, 10페이지는 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입니다. 의대 라인인데 지역의사제로서 의대는 들어왔고, 내년도가 되면은 5등급제로 바뀌고, 전 대학이 지금 1.0으로 깔아놨습니다. 전 과목이 10% 안에 들어오는 애들이 앞으로는 의대다. 자, 이거는 전 과목 10% 안에 들어오는 길로 따지면 지금 현재 9등급제로 보면은 전 과목이 다 2등급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나 다름없거든요. 전 과목이 다 2등급 안에 들어오기는 쉬웠느냐 안 쉬웠느냐, 어려웠죠. 그런데 전 과목이 2등급 안에 들어왔던 애들을 전국에 또 숫자를 보면은 많겠죠. 지금 현재 의대 내신 등급은 오른쪽은 1점 초반대인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은 1.0 안에 들어오면서 지금 내가 4% 안에 들어오고 4% 살짝 벗어나 2등급 안에 섞여가지고서 1.4, 5등급 때 나온 애들의 가치와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 2% 애들이 다 모여있는 가치로 놓고 봤을 때는 1.3, 4등급 애가 가치가 훨씬 더 높겠죠. 얘네들은 지금 다 4% 안에 대부분 다 들어왔으면서 살짝 벗어난 게 있어가지고 지금 1점 몇 이렇게 나왔는데, 2등급 때 저 전과목 2등급 때 애들이 내가 같은 동급이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물타기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바로 2등급 때인데, 지금 1.0이라는 준하게끔 동급으로 대우는 해주지만 숫자가 많이 늘어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야 1.1 초반대 정도가 됐는데 의대를 못 갔다, 또는 원치 않는 의대에 가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올해 무조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이게 지금 1.1 초반대 중반대 정도 여기다가 지역의사제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1.1 후반대 2점 초반대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까지 총동원 한번 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 내신이 바뀌어진다라는 거. 바뀌어져서 내가 1.0에 대우는 받는데 저건 동점자 속출이다. 내가 4%는 1등급 안에서 정말 고생을 해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 사실상은 11% 안에 들어왔던 현재 2등급 아이들은 내가 동급이 되는 거구나 생각하면은 카드 한 장을 써야 되죠. 올해 2027학년도에. 그래서 이 부류가 상당히 지금 침투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11페이지 종합전형에 가면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재수 한번 했다 대학에서, 야 1.0에 다 들어왔습니다. 이쪽에는 내년도 이제 고3 되는 애들이랑 결혼은 만약에 한번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는 재수 3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1점 한 초중반 때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느냐라는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내 대학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가 새로 바뀌어진 내신 제도에서 1.0을 받아왔어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인원이 지금 딱 우리 대학에 들어와 있어요. 과거에 1.1 초중반 때 9등급제에서 1점 초중반을 맡기는 대단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지금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을 때 대학이 어디다 밸류에이션을 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도 좀 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내가 재수를 하고 이렇게 올해 또 못 들어가면 또 수시 어떻게 하느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학교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은 오히려 5등급과 9등급제가 섞여 있을 때 내신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은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것들도 한 번 더 카드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손해보게끔 대학에서 밸류에이션을 할 가능성 제가 봤을 때는 희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1.0은 좀 다 동점자이기 때문에 이 동점자 가져내기 위해서는 수능 체제를
보거나 봐주거나 아니면 수능 최소도 못 보게 한다면은 뭐 그 학교에서 원점수가 몇 점이고 이런 거 막 뒤집어야 복잡한 상황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야 9등급제에서 1점만 초반 때 이렇게 맞았던 애들을 뽑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어쨌든 학교 내신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은 올해도 내년도에도 5등급제가 된다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올해 수시에서 한번 들어올 가능성도 높고 내년에 또 설사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수 있고 그러면 수험생이 정시를 노린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내신 고득점자 학생들은 수시에 대거 좀 뽑혀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거고 재수생이 몰린다 하더라도 수능보다는 내신 고득점자 내신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2페이지는 지금 5등급제 전과목 1.0을 다 찍어야 되는 애들이 의대 합격 라인으로 봤는데 한 7,000명 넘을 것 같고요. 7,000명 넘는 현재 의대 선발 인원이 3,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한 3,5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역의사제가 들어오는 거 한다 하더라도 1.0짜리 애들은 지금 2배가 는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는 한 7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4% 안에 들어온 1등급 정도를 추정해 보면 그럼 700명이 지금 7,000명 안에 들어서 물타기가 돼 버리면은 손해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심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학교 내신 상단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한 번 더 제도제를 낮을 가능성은 어쨌든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13페이지 올해 2027학년도를 쭉 보면은 13페이지 보시면은 2022학년도 통합수능에 들어왔는데 6월달 본수능 보면은 6월달에 응시는 뭐 6만 명, 7만 명, 8만 명, 8만 명, 8만 명, 한 8만 명대에서 9만 명대 정도 육박하는 수준 정도가 6월 평가 모의고사에 봅니다. 재수생들이. 근데 본수능에 가보면 이게 14만 9천 명으로 확 뛰네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차이를 가지고 이제 반수생이라고 하는데 반수생은 8만 명, 8만 1천 명, 8만 9천 명, 9만 3천 명, 작년에 9만 2천 명. 작년에 2020년 9만 3천 명 이게 좀 많이 높아졌던 거는 의대 모집적으로 1,500명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올해 반수생은 좀 줄지 않을까 했는데 거의 안 줄었어요. 왜 의대 모집적으로 1,500명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올해 2027년도에 의대 지역의사제가 490명이 더 들어왔을 때 이 반수 규모는 잘하면 한 10만 명대까지 가지 않을까 저 예상이 듭니다. 이유는 지역의사제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지만 내신 제도가 마지막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대한 어떤 변수가 굉장히 지금 크게 잡혀져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반수생 규모는 사생 최대 규모일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재수생도 최대 규모고 반수생은 지역의사제뿐만 아니라 내신제도 마지막이라는 것 때문에 특히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좀 불리한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신 수능 준비 좀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래서 어쨌든 재수생이 몰려오는데 옛날에 재수생이 몰려오는 거는 수능파가 막 대고 몰려온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 올해는 유독 제가 봤을 땐 내신파가 대거 지금 한 번 더 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올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딱 그 오버래핑 구간에 들어간다 말이야. 어떤 애는 1.0을 갖고 오고 있고 어떤 애는 과거 등급에서 1.3을 갖고 온다. 대학이 어떤 평가를 내릴까? 나는 이쪽에 평가를 내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1.3 따기가 더 어려웠다. 1.0보다 이렇게 만약에 통계가 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러면은 점점 더 재수,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내신파 우수한 학생들은 한 번 더 도전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당분간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신 제도가 오버래핑 구간에 딱 들어가 있고 특히 올해 가고 애들이 지금 조기 졸업 들어가죠. 내년도부터 9등급과 5등급이 섞이는 게 아니라 당장 올해 수시부터 섞입니다. 가고등학교는 한 30% 정도가 조기 졸업을 해요. 그럼 조기 졸업을 하는 애들은 5등급제예요. 그리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9등급제죠. 그럼 5등급과 9등급이 대학에 동시에 이미 원서가 들어옵니다. 가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가고의 합격 추이가 어떻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9등급과 5등급이 섞이는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전체적인 거는. 그런데 전국의 과학고등학교는 올해부터 바로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의 입시 진학 지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좀 그런데 어쨌든 벌써 올해부터 수시 때부터 사실은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반수생 규모가 그렇고 14페이지 수능 시험을 보러 가면은 국어 시험에 언어와 매체 합부가 장문이 있는데 한 5년 전하고 작년도하고 이렇게 보면 결시율이 좀 떨어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결시율이.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은 반수하면 수능 그냥 내신파 애들이 그냥 내신으로만 대학에 한번 원서를 더 써볼까 그냥 편안하게 내신 성적 좋은 애들이. 근데 점점 더 뭔가 수능 준비도 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되니까 결시가 좀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재수생들도 그냥 내신 성적 좋은 애들이 내신 수능 체제 안 보고 하는 전형에만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뭔가 수능 체제를 보는 전형 쪽에도 지금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이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지금 현재 수능 체제가 안 보는 전형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뭔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과거에 비해서는 결시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올해 수능 준비에 조금 더 바짝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뭐 재수생들도 어쨌든 수시의 경쟁 구도가 조금 다른 양상의 올해 한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신 경쟁은 대단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 상황도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고3도 그렇고 재수생도 그렇고 조금 더 수능 준비에 집중도가 대단히 좀 높아져야 되는 분위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탐구 과목도 보면은 지금 그 사탐하고 가탐 보면은 과거에 뭐 18% 17%인 결시율들이 지금 6%로 떨어져 있고 뭐 여긴 살짝 올라갔지만 이게 사탐론으로 갈아탄 학생들 때문에 전체적인 통으로 보면은 가탐 애들도 결시가 줄어들고 수능 준비 열심히 하고 있다. 사탐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지금 과거에 비해서 결시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 실질 수능 준비파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 올해는 특히 더 심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들고 15페이지. 자, 이 분위기에서 1년에 1000명이 그만둡니다. 지금 이게 2025년께 지금 안 나왔거든요. 2025년 의대 모집 정원 1,500명이 확대됐을 때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빠져나왔다는 얘기가 돼요. 1년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 그만둔 애들이 1,000명이 나옵니다. 이 1,000명이 다시 결국은 대입 제도전에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대입 제도전에 나서서 여러분들은 겨루는 애들이 예전에 300명, 400명 되다가 지금 1,000명이 지금 돌파가 된 상황이고 이 중에서 지금 의대만 한 380명 명, 약대가 398명, 엄청난 인원이죠. 이 인원 자체가. 얘네들이 지금 올해 특히 내려가 보면은 지방권에서 그만둔 애들이 지금 퍼센트적으로 72.8% 1,000명 중에서 72.8%가 지방권 의대나 뭐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 다니는 애들이네. 그러면은 올해 지역의사제도 그렇고 내신도 올해가 마지막으로 한번 써볼 수 있는 카드를 심리적으로 내년도가 더 유리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심리적으로 올해가 마지막 카드다라고 생각. 얘네들이 또 대거 또 내가 지방권 의대 싫다 서울 수도권으로 이런 현상들이 대거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 16페이지 보면은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아까 지방권 애들이 1,000명 정도가 그만둔다. 얘네들이 그러면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할까? 도대체 학교도 다녀야 되고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런 학생들이 제 판단에는 독학입니다. 저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독학 재수에 가장 필요한 대상층일지도 몰라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로케이션 자체가 또 지방권에도 머물러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나 어떻게든 뭐 한 학기를 겨우겨우 해서 퇴학을 안 당해야 되니까 일단은 저 어려운 대학은 진입은 했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가장 눈에 떠오르는 거는 독학 재수지 않냐라는 생각. 그밖에 사실상은 길이 없고요. 언제 종합반 다닐 시간이 없잖아요. 기숙학원 들어갈 시간이 없잖아요. 이 자체가. 그래서 재수의 형태 자체가 저런 형태의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어쩌면은 가장 완벽한 방식의 독학 재수구나. 인강도 듣고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장소 마련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속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각자 처지에 따라서 재수의 어떤 방식도 달라질 텐데 16페이지 또 가보면은 경희대, 중앙대, 고대에서 1년에 1000명이 그만두네요 지금. 얘네들도 그냥 대졸 중퇴로 남을 거냐, 대입을 재도전한 거냐, 해외 대학으로 갔느냐. 해외 대학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잘 안 나가요 해외 쪽으로. 굳이 이 대학 다니면서 나 고대 다니면서 해외 대학으로 중퇴하면서 갈 이유도 없고 대입 재도전에 나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고대급에서도 한 1000명 정도가. 그다음에 중앙대, 경희대에서 인문계에서 한국 외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자연계 쪽에서는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다. 내일 모레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입학하자마자 얘네들 고민이 시작되는 대학 애들입니다. 규모 자체가 지금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 이제 반수로 들어온 애들입니다. 아까 한 제가 10만 명대까지 지금 예상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얘네들도 더더욱 학교 내신으로 수시로 대학을 갔건 정시로 대학을 가요. 특히 정시로 대학 가는 학생은 더 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현재 들어올 수 있는 또 환경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 17페이지 학과별로 보면은 인문계는 중앙대 경영학과가 주 10개 대학에서 제일 많이 때려칩니다. 그다음에 이대, 한양대, 성균관대 쭉 한번 살펴보죠. 이런 정도 급의 애들이 진정한 반수입니다. 이런 애들이 진정한 반수죠. 얘네들이 고민스럽죠. 야, 한 학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휴학도 안 되고 대학을 잘리지 말아게 그래도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큰 고민입니다. 얘네들의 재수 방식은 뭐겠습니까? 독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독학의 장소를 집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가장 학교에서 근접한 곳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재수 선택의 방식에서 독학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들어올 테고. 그다음에 19페이지 자연계. 연세대학교 공학계열이 제일 많이 그만두네요. 그다음에 성균관대 공학계열, 중앙대. 자, 이런 학생들의 재수 패턴. 학교 못 다니는지 학교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같은 위대학을 그냥 그 한 학기 다 풀고내고 자꾸 퇴학 당하겠습니까? 재직 당할 이유가 없죠 이게. 이런 학생들의 재수 패턴들은 그냥 답이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경희대 치대 붙은 학생이 그 일산에 있는데 재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설명이 끝나고 와서 묻길래 독학 재수밖에 길이 없지 않느냐. 경희대 앞에서 독학을 할 거냐 했더니 자기는 집이 일산 쪽이라서 일산밖에 없다. 일산 자택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의 재수 패턴이 또 형태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자기 일반화 시키는 것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패턴이 다르, 처지가 다르다라는 거 이게. 그다음에 21페이지 감옥관상은 조금 짚어볼게요. 자,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국어하고 수학을 보면은 작년에는 수학이 좀 안 좋았잖아요. 쉽게 출제돼서 표점이 낮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국어가 좋게 나타났고.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정시 합격자 중에서 뭐 가탐 2 과목이 4등급이 합격하고 영어가 5등급이 좀 합격을 한 게 지금 막 돌고 있었잖아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걔는 대신 국어는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건데 이 표를 보여드리는 게 전반적인 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막 140점 넘어가니까 어렵게 출제되고 있죠. 지금 2022학년도부터. 이 130점대가 좀 쉽게 출제됐던 거고. 어떨 때는 국어가 쉽게 출제되고 어떨 때는 수학이 쉽게 출제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어디 국어하고 수학은 무조건 둘 다 공부를 해야 되지 둘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서 전략 과목으로서 재수를 하고 고3에 올라가고 삼수를 할 때는 일찍부터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패턴으로 보면 둘 다 어렵게 나오고 있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잘못 봤을 경우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1등급뿐만 아니라 2등급, 3등급, 4등급한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렵게 출제된 국어 과목에서 만점을 받아서 서울대학교를 그 어려운 서울대학교를 탐구해서 4등급 맞고 영어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5등급 맞고 정시 합격을 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는 국어 수학 과목 밸런스는 분명히 맞춰놔야 된다는 거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어렵게 출제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다 지금 한 140점이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그 다음에 원점수 코스를 한번 봐보면은 수학은 한
언매하고 미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국어는 1, 2, 2등급 글씨 그래도 한 80점대가 넘어가거나 육박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수학은 거의 다 70점대가 나오죠.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뭐냐, 100점 만점 중에 하나는 한 80점대가 나오고 하나는 10점대가 나오는 게 커슨이다. 그만큼 수학의 점수가 확보가 좀 어렵다는 얘기 되니까 커슨도 낮아지고 평균 점수도 낮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5월달 정도까지 5월달 6월 평가 모의고사 이전까지는 수학에 정말 집중을 해야 되고 공부 시간에 여기 집중적으로 할당이 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연도마다 해마다 똑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절대적인 학습 비중 자체가 국어 수학으로 봤을 때는 수학이 일단 무게 중심을 완전히 주고 난 다음에 뭔가 움직이게 되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가 있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게 지금 평가원에서는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평균 점수를 공개 안 한단 말이에요. 100점 만점 수학 국어 45문제 풀고 수학 30문제 풀었어요. 100점 만점 중에서 애들이 평균이 몇 점 나와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교육청 모의고사 때는 이거 그 평균 점수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 봤던 이게 3학년 모의고사였죠, 다들. 3학년 모의고사 때 봤던 걸 보면은 국어는 100점 45문제 풀어가지고서 평균이 한 60점대가 좀 꽤 넘고 이러죠. 70점대가 넘을 때도 있고, 대충 육안으로 봤을 때는 내가 우리 점수가 국어가 70점밖에 안 나왔다라면 평균에서 조금 더 넘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네 이게. 그러니까 평균의 국어는 한 60점대 정도가 나오는 거에 있어서 그 한 20 몇 점 정도를 평균치에서 더 높여내냐 안 되냐 80점대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 싸움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걸 꽤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죠. 평균 점수가 한 60점대 나오는 것 중에서 내가 한 20, 30점을 더 올려야 80점대가 지금 나타나는 상황인데, 수학은 보면은 미적분 비교하더라도 국어보다는 좀 낫네요. 낫죠? 40점대 많아봤자 50점대 나오죠. 학통은 작살나고 있네요 지금. 30점대가 30문제 풀어서 100점 만점에 평균이 30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50점 60점 나오면 잘한 거예요 아마. 어쨌든 미적이 됐든 학통이 됐든 국어보다는 점수가 낮다. 머릿속에 생각. 수학에 확실한 비중을 줘야 된다라는 거. 지금은 이 시간쯤에서 거의 6월 평가 모의고사 5월 달까지 정도는 최소한이라도. 그래서 학습 시간을 10시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거 돌파하지 못하면 대입에서는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지금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22페이지. 수학도 이거는 제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매주마다 막 제수 설명을 하면서도 그런데, 자 일단은 인문계 합격생 중에서 미적분 기하 선택한 애들이 높은 대학 순서 한양대학교 인문계학과 87.1%가 미적분 기하다. 내가 한양대학교를 지금 인문계학과 들어가고 싶다. 수학 미적분 기하 87.1%였으니까 그냥 미적분 기하 하십시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대학 학교 라인들 쭉 한번 봐보시고 그다음에 22페이지 하단에 좀 내려가 볼까요? 100%가 미적분 기하인 학과들이네요. 그러니까 미적분이 어려워서 돌파를 못하겠다고 학통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이게. 이 정도 대학 학과들에서 지금이라도 재수할 때 학통을 했다라면 미적으로 갈아타십시오. 이 어렵게 돌파를 하지 않으면은 수학 시험에서 아까 내가 서울대학교가 문과 이과 선이 다 넘어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과의 대학을 잘 간다 하더라도 미적 수학을 어렵게 고급스럽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 합격 경로가 지금 이렇게 결과 아웃풋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무슨 수로 확률과 통계 저 30점짜리 평균 애들이랑 같이 올려가지고서 고득점을 통합수능에서 맞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결과가 또 이렇게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선택이 지금 90%대인 뭐 한양대학교, 뭐 서울시립대, 80%대, 70%대 주요 10개 대학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고 그러고 25페이지. 미적분이 10%니까 다시 하면 학률과 통계가 90%를 했던 학과는 190 주요 10개 대 192개 인문계 학과 중에서 12개밖에 없네요. 여기는 그냥 학통 선택했던 애들이고
대충 판단 다시 한번 수학 선택 과목에 있어서만큼은 다시 한번 이거는 문이과선 없애십시오. 그냥 수학 이과 수학 애들이랑 겨루어서 이기면 문과도 성공하는 거고 이과는 뭐 당연히 문과 이과 구분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그 선이 잘못 지금 이 수능도 금년도가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에서는 제대로 지금 판을 짜고서 세팅을 하고 스타트를 걸라는 메시지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 26페이지는 영어는 최근 5년도 보면은 1등급 비율로 보면 6.25, 7.83%, 4.71%, 6.22%, 3.11% 비교적 어렵습니다. 영어가 지금 이게 막 10% 최근 5년에 넘어간 적은 없고 올해 좀 쉽게 출제한다라고 하는데 뭐 AI가 또 도입돼서 출제해서 뭐 문제를 긁는다라고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냥 영어 문제 조금 90점 맞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살짝 어렵게 공부를 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최근 5년째 이게 너무 쉬워도 또 작살나요. 물론 올해가 끝이긴 하지. 아니, 절대평은 계속 가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2등급 인원은 어떻습니까? 좀 줄긴 줄다 하더라도 거의 10% 중후반대가 나오죠. 그때 합산해 보면은 1, 2등급 인원이 거의 한 20% 넘어가고 있고 어떨 때는 30% 가까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영어는 그래도 한 2등급 정도 이내가 되는데 주요 대학들 보니까 3등급 이내도 지금 들어가 있고 서울대 5등급도 붙었다고 하는데 서울대 5등급 붙었지만 국어는 100점입니다.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대체적으로 지금 합격 라인들 보니까 영어는 한 2등급 이내 나오면 괜찮을 것 같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단어 외워가지고 80점 넘겨놓으라고 해야 되는 그게 대학 입시에 성공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이 부분을 조기에 빨리 마스터해야 되는 거고 또 마의 점수도 아니다라는 거. 지금 한 20% 넘잖아요. 지금 26%까지 도달하고 이랬다는 얘기 자체는 학교에서 내신 3등급 23%까지죠. 그럼 내신 4등급까지도 영어가 지금 현재 80점이 넘는 돌파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도는 해야 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주요 10개 대학으로 보면 한 2등급 안에만 들어오면 특별한 핸디캡이 없잖아. 대체적으로 합격권 안에서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는 2등급 안에 들어오는 목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하십시오. 그냥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1등급 못 따가지고 국어 수학으로 놓고 봤을 때 수학에 철저한 무게 비중을 두고 움직일 것. 그게 일단 그렇고 27페이지 탐구 쪽에 가보면은 탐구는 모의고사 가다 보면 들락날락 끓일 겁니다. 근데 3, 4, 5등급도 합격권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간혹 이게 모의고사를 보고 하다가 4, 5등급이라 나온다 하더라도 즉각 조치를 취하면 된다라는 생각. 4, 5등급도 합격권 안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어쨌든 탐구는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네. 합격권에서 합격자들 분포상으로 보더라도 3, 4, 5가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건 덤비십시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모의고사를 보고 할 때 하지만 그때마다 한 4, 5등급에 나왔다면 그때 즉시 조치를 하십시오. 작년에 제가 봤을 때 매번 1등급과 5등급이 찍혀진 애가 있어요. 같은 그 문과 쪽의 사탐인데 하나는 1등급이 하나는 5등급인데 저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사고는 터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두 개 다 거의 한 5등급 정도 내맞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재수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과목과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거 이거 비현상으로 좀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모의고사를 볼 때 잘못 봤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최악의 상황 제가 뭔가 이거 속이는 거라는 생각까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거 하나는 1이 나오고 하나는 이 너무 지나친 간격이 좀 벌어지는 거는 잘 나왔던 1등급에 뭔가 포인트를 주는 것보다는 못 나왔던 5등급에 한 포인트를 주면서 원인 다시 한번 찾고 적시 조치를 그게 3월달이 됐든 4월달이 됐든 5월달이 됐든 적시 조치를 하고 그래야 3등급 안에라도 그래도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탐구는 어쨌든 3등급을 벗어나도 합격권 안에 들어오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안심하지 말고 적극적인 조치 밸런스 있게 좀 공부를 하라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표현은 안 집어넣었지만은 탐구 두 과목 중에 한 과목 배력 버리면 정신이 거의 다 날아갑니다. 수시 때야 뭐 한 과목 쓰는데 뭐 이렇게 대충 넣을 수 있지만 정시 때는 두 과목 다 반영하는 게 거의 다기 때문에 두 과목 중에 한 개라도 날아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탐구도 뒷전에 미루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즉각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과목이다라는 생각을 좀 과목을 짚어주고, 제가 2027학년도 이제 재수 설명회는 거의 끝부분이라 가지고 이게 좀 당부 쪽인 말씀 쪽으로 한번 제가 클로징을 하면은,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대입 재수하는 학생들이 딱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난 정말 상위권 대학만 목표로 해야 된다. 그거 아니면 진짜 내가 자존심상 허락하지 못한다.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와서 어떤 어머니께서 월요일 날 찾아오길래 사수를 한대요. 딱 붙었어요. 대학 붙었는데 그냥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대요. 그런 상위권 대학만 목표로 하는 재수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수를 하는 상황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지금쯤 심리 자체가 굉장히 절망이 좀 큰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재수를 하러 오는 학생들이 대학에 갈 데가 없는 곳이 아니었어요. 실제는 대학을 눈높이 맞췄으면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거고, 뭐 지방 고천국 공립대학도 갈 수 있었던 거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공연실이 지나친 패배주의에 가 있는 학생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무조건 나는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재수생이다라고 생각을 확 바꾸십시오.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자발적 재수를 했다. 진짜 내가 지방대학도 못 갈 정도로 해가지고서 내가 지금 이게 재수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비자발적 재수가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 상위권 대학을 분명한 목표로 하고 내가 재수를 한다라는 생각을 좀 일단 마음가짐이 첫째로 그걸 딱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가 절대적으로 좀 겁먹지 말고요. 이게 뭐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 검색합니다. 11월 19일까지.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을 항상 그것만 생각하죠. 잘하면 서영고 갈 수 있고 성균관대학교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 생각만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재수를 하는 학생들은.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내가 항상 얘기하자. 4, 5, 6등급이 재수하러 와서 의대 갑니다라는 거, 그 특이한 케이스 아닙니까? 다 그래요. 재수를 하러 오는 학생들 중에서 4, 5, 6등급이 아닌 학생들이 오면은 걔는 아까 얘기했죠. 대학 중도 탈락자 있었죠. 그게 대학에 일단 합격을 했어요. 그 합격해가지고 반수하는 애들인 것이지 처음부터 재수하러 안 와요. 그래서 4, 5, 6등급이 이런 마음을 똑같이 누가 먼저 먹고 움직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멘탈 관리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멘탈 관리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래서 내가 의대도 갈 수도 있고 다 그렇다고 하더라. 그걸 믿어야 된다. 되니까 재수하러 오는 거고. 그렇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다시 뭐 재수하러 오겠습니까? 그리고 형식적으로 좀 형태적으로 재수 형태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근데 선택을 했던 학생들은 절대적으로 밀고 가십시오. 지금 내 말 때문에 움직이는 거는 저도 원치 않는 건데, 다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가 보면은 독학 재수가 아까 제가 그랬죠. 야, 의대 다니고 있는데 내가 다시 좋은 의대 가고 싶다. 치대 다니고 치대 합격했다. 내가 반수를 해서 의대 가고 싶다. 공부할 데가 없어요, 얘네들이. 그런 형태의 독학 재수가 있고, 준경희 씨 현재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지난 3월달에 입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OT 얘기보다 OT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 막 질문이.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필요로 하는 게 독학 재수인데, 독학 재수는 좀 후반기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은. 언제쯤 10월 11월 달쯤에. 그때는 절대적으로 자기 정리 공부 학습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부량 2배로 늘리고 모의고사 보면서. 요게 타이밍으로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그래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컨디션 체크를 해봤을 때 내가 한 탐구 과목 정도는 내가 작년에 재수하기 전에 거의 한 90% 정도 마스터된 상태인지 아닌지, 한 90% 정도라는 얘기 자체는 거의 몇 개, 한두 개 정도 틀릴까 말까 정도 급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 정도가 뭔가 기본적인 컨디션. 이쯤 되면 사실 대학 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다음에 영어로 따지보면 한 2등급 정도 있는, 사실은 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인지 안 라인인지, 최소한 뭐 내가 단어 때문에 고생하고 이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는 내가 되는 급이다, 또는 그러면서 이제 수학에 중심을 두면서 국어를 병행으로 지금 혼자서 좀 공부를 해보겠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나는 2등급 대학생이지 절대 저기 뭐 한 4, 5, 6등급 대가 실제적인 4, 5, 6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나는 실제로 한 2등급 대를 팩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6개월 평가 모의고사에 따라든지 뭐 이런 정도 때 이 정도 되는 때 학생들이 가면은 독학재수에서 공부량 늘리고 하면 참 좋은 결과로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지만 먼저 앞세웠을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의지가 너무 강하거든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래서 3월달 돼서 흐트리기 시작하면 그게 페이스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이 되는 애들은 페이스가 잘 안 흐트러질 것 같아요. 자기가 부족한 게 뭔가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자신감도 있고 공부의 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기숙학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이제 내일부터 입소를 하게 되는데 기숙학원도 참 좋은 환경이고 어떤 학부모님은 인류가 만든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제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자식이 집에 안 오니까 그래 좋을까 봐요. 어쨌든 그 수험생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서 한 달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에 부적응하면 즉시 교체하십시오. 내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참으라고 하는 거 그거 그 자체가 공부 방해 행위 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걸 견디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군대는 견디면 시간이라도 가죠. 이거는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3월달에 즉각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바로 뭔가 공부 환경을 바뀌. 우리는 11월 19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그 시간대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면은 시간대고 적응하면 잘 될 거 같아요. 우리는 그런 적응 시간도 사실은 아까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잘 한번 생각하고 내일 입소했으면 좋겠고 기숙학원 관계자분들이 들으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걸 또 잘 견디는 학생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기숙학원에서 잘 좀 관리를 받고 그런 것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잘 해야 되고 이거 잘 소통을 해야 되지 그냥 참으라고 하는 것만큼 답답한 거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최소의 재수라는 학생들은 하루에 만약에 종합반을 다닌다라고 하면 개인 공부장 그래도 6시간 이상은 좀 갖춰 놓으십시오. 그 정도 안 되면 재수에 성공하기 어렵지 않나 싶어요. 주말에도 한 6시간 이상 최소 개인 혼자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정도 루틴으로 좀 만들어 놨으면 하는 게 들고 학습 조회 요인 있을 수 있죠. 학습 조회 요인은 각자 다 다르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스마트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학생 스마트폰이 정신이 그 건강에 좋은 학생들도 있어요. 지나친 과도한 사용이 문제가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어떤 학생은 술도 문제가 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술 먹지 말라고 그러고요. 11월 19일까지.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건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한 30-40% 될지 몰라요. 이 자체도.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렇게 술 마시고 가더라도 집에 가니까 전혀 모르더래요. 그게. 이런 것들도 개인에 따라서 개인만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어떤 그 사용 그다음에 가족이라고 하는 수험생들도 많습니다. 엄마 아빠가 방해래요. 그래서 웬만큼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방해가 된다라면 11월 19일까지만 방해가 좀 덜 받도록 뭔가 좀 관리를 좀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종로학원은 여기 독학재수하고 종합반이 같이 가지고 있는 이게 장점은 있죠.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이쪽으로 빨리 옮기고 이렇게 스위치 시스템이 돼 있다라는 것도 잘 판단을 해봐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데 이왕이면은 종합반하고 독학재수 같이 있으면은 선택과 그리고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과목 간 불균형 특히 탐구 과목에서 불균형 현상들은 조금 조속 처음부터 좀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고 제일 좋은 학원은 일단은 선생님이랑 좀 친해야 되는 게 일단 가장 큰 거긴 큰 건데 애들이 그게 쉽나요 그게 가서 선생님한테 그 말 붙이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학원은 어떤 학생들 사람마다 좀 다 다르겠지만은 학원에 뭘 부탁하기가 난 편안학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학원에 뭘 부탁하기가 편안하고 내가 종로학원에 있으면서 남의 학원에 민원은 참 많이 들어옵니다. 하다못해 선생을 바꿔달라는 얘기도 하고요. 저 학원에 반을 바꿔달라고 민원도 저한테 들어와요. 그거 좀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또 실제 해줘 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저한테 부탁을 하지 마시고 이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오죽 어려웠으면 저렇게 저런 어려운게 저것도 백이라고 쓸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은 가서 부탁하기가 참 편한 학원이 제일 좋은 학원이구나. 뭐라도 그런 데를 조금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러려고 하면은 선생님의 접근성이 좀 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학원도 모르겠어요. 좀 반당 숫자도 줄여놨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 숫자 한만 줄인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딱딱하면은 그거는 글쎄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뭐 매번 얘기는 하겠는데 어쨌든 저희 학원은 그렇게 한다라고 다 보장은 못 하겠는데 최대한을 갖고 가는 건 선생님이 친절해야 돼요. 저 학생들이 지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와 있는 학생인데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으면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은 친절하게 가르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거 친하면 무조건 반은 성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학생도 친하게 선생님이 좀 접근할 수 있게끔 수업 잘 듣고 수업 시간에 안 자고 말 잘 듣고 하면 무조건 이쁨 받는 거 아닙니까? 제자원에서 그 이상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학생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학원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거는 웬만큼 하면 여기 정도 가르치러 오는 사람은 다 잘 가르칩니다. 친절도가 제일 제가 봤을 때 무서운 그 경쟁력 같아요. 그래서 학생한테 부담 없이 가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부모님들께서도 좀 어렵죠. 학원에 와서 얘기하기도 좀 하고 근데 자꾸 한두 번 오다 보면 또 익숙해 시간 되시면 자꾸 와보시기도 하고 먼 데는 자꾸 물어보시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 설명해도 그랬지만은 학부모님들도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라고 공을 들이는 과정 중에 하나도 이 모습도 공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설명회 들어오시면서 도움이 됐던 설명회도 있고 도움이 안 됐던 설명회도 있고 그럴 거예요. 도움이 안 됐던 설명회는 도움이 안 된 대로 도움이 돼요. 저거는 불필요한 얘기구나. 저런 쓸데없는 얘기는 안 듣는 게 답이겠구나라든지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도 같이 호흡을 하고 맞추고 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공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다니게 되더라도 학원 원장님도 한 만나게 달라고 했을 때 안 만나주는 원장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 꼭 좀 그렇게 친절하게 1년 동안 좀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뭐 정보가 있으면 또 이런 자리 자꾸 마련하고 할 테니까 학원도 자주 들려주시고 어쨌든 다음 주부터 잘 시작을 해서 꼭 좋은 결실이 나오도록 하고 이런저런 정보들 가지고도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좀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 시간 끝내고 우리 원장님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제 개강이 이제 학원들이 다 똑같아서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은 뭐 동일한 상황인데 사실은 조금 늦어지는 학생들 위해서 3월 3일 모집도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월요일 포커스로 모집을 한다. 이건 좀 이해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잠시만요. 좀 정리를 몇 개 설명회 할 때마다 주제를 바꿔보기도 했는데 상위권 학생도 있고 중위권 학생도 있습니다. 제 선택에서. 근데 상위권 학생들 고민이 뭔지도 좀 상담해 보고 중위권 학생 고민이 뭔지 보면 공통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 추려봤어요. 우리 상위권 학생들 고민 뭐 되게 공감되는 부분인데 강박이 좀 심해서 아이들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 많이 생각하고요. 실전에 약해요. 실전을 잘했으면 재수를 안 하겠죠. 그리고 실수 만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택 과목을 이게 하는 게 난 좋은 건지가 아니라 이 과목 했을 때 불리한 거 아니야? 저걸 하는 게 표점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결국에는 성적 유지할 거냐 상승할 거냐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인데 사실 이런 고민들은 어떤 학생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냐면 시간 학습 효율성이라고 좀 표현해봤는데요. 본인이 몰입해야 되는 과목을 좀 코칭을 받아서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머니 킬러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요. 이거를 왜 그렇게 무한대로 푸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은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쉬운 문제에서 틀려가지고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난이도랑 준킬러 문제 연습을 먼저 해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맞출 거 고득점짜리 4점짜리 맞추고 2, 3점짜리 틀리고 이러면 경쟁력이 완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간 단축하는 연습해주자. 그래야지 고난도 문제를 검토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과목별의 약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간단한 거야 나는 극복할 수 있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난이도상 저게 더 어려운 걸 풀 수 있으니까 나는. 근데 분명히 약점이 있는데 이거 피드백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이 부분 챙겨야 되고 이거 약점 보완하려면은 실수 패턴 잡아서 본인만의 이걸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대비를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상위권 학생들은 챙겨서 올해 재수 전략에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위권 학생들 조금 다르네요. 중위권 학생들의 문제가 반복적 학습이 안 되다 보니까 휘발성이라는 표현하는데 외운 거 금방 잊어버려요. 눈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편식합니다. 뭐냐면은 일단 빨리 내가 할 수 있는 거 올려놓으면 나중에 뭐 하면 되겠지.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게 있고 이상하게 우리 중위권 학생들이 이 부분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합니다. 시간표 보고 총량 계산해서 만야 정야를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눈에 많이 보여야지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실행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왜 이 순공에만 집착을 할까? 내용과 질을 좀 같이 따져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좀 생각해야 되고 갈아타기는 뭐냐면 과목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자는 뭐 귀로 들어서도 그렇고 이거 한 2달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빨리 갈아타야 돼. 2번 정도 갈아타는 경우 있거든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초반에 충분히 상담하고 본인한테 맞는 과목 선택했으면 그냥 직진해서 고득점 맞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남하고 비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해서 학습 방법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 잘 받았던 점수가 내 점수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실수만 해야 하는 게 죄수라서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혼자서는 객관화가 어려워서 이걸 진단을 누가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양하고 질은 거의 대등한 건데 양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아까 순공만 많이 빼거든요. 그건 간단합니다. 했던 거 또 하고 무한 반복해요. 그거는 아는 거니까 편하거든요. 편한 공부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요 세 번째는 저는 키가 사실 세 번째인데 개념 잡으라 그러면 사실 아이들이 잘 이해 못하는데 뭐 나와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개념 잡았다 표현하려면. 근데 요때까지 기간이 한 보통 4등급 때 아이들이 3개월에서 4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이 순간을 못 참습니다. 빨리 진도 나가서 이거 해놓고 또 빨리 뭐 하고 싶고 여기를 못 참아서 아이들이 문제 접근을 빨리 하니까 사실 이게 되면 문제 푸는 양, 그러니까 속도는 굉장히 가속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머릿속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취약점 파악은 똑같죠. 상위권이나 중위권이나. 그리고 오답 정리 잘 안 해요. 그냥 틀린 거는 실수했으면 그냥 넘겨버리고 못 풀었던 거는 또 안 풀려고 하고. 정리를 좀 하자. 이것도 키워드로 좀 정리, 머리에 좀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학생들을 기반으로 해서 중위권 학생들이 아까 대표님 말씀드린 재수가 많습니다. 뭐 저희 학원뿐만 아니고 중위권이라면 점수대가 보통 100분위로 한 220점대, 적게는 185점대. 경기도에 있는 대학 안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 학생들의 올해 실적인데요. 잘하던 아이가 잘 가는 거는 감동이 없습니다. 평범하게 시작을 해서 얼만큼 올라가느냐 뭐 이례적이기 때문에 아우 저 친구 대단하네요 하겠지만 변화되는 상승의 폭은 비슷하거든요. 전 과목이 오르냐 안 오르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224점대 출발해서 285점대 그리고 228점 그 다음에 282점 뭐 대표적인 뭐 특징이었습니다. 사탐런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과목대로 밀어붙인 경우도 있네요. 이 학생 같은 경우도 220점대 미만 또는 조금 상위권인데 76점, 75점. 네, 사탐론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이과로 자기는 직진하겠다 이래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공통점을 보면요. 대부분이 두세 과목은 1등급 수준에 올라오네요.
자, 100분위로 계산해야죠. 이제 등급 숫자보다는 95, 95가 훨씬 좋습니다. 이 등급이어도. 근데 5과목 중에서 2 또는 3과목은 1등급 정도, 96 정도가 나와주는 게 성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조금 중요했고 더 좀 믿을 정도인 성적에서도 100분위 변화는 50점대가 나오더라. 네, 이거 되게 어렵다고 아이들이 생각하는데 한 번에 안 올라요. 나중에 결과가 이렇게 된 건데 흐름 추이를 볼 겁니다. 뭐에 강점을 두고 약점을 파악할 건지. 자, 요 더 점수 낮은 친구도 본인 목표의 대학을 합격을 합니다. 자, 요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사례를 좀 공통점을 찾아볼 건데, 이 친구 두 분은 뭐 제가 분이란 표현하는 게 한 분은 나이가 좀 많아서 86점 시작했고 103점 정도로 재수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265점, 258점. 평상시에 잘 하다가 수능을 망친 게 아니고 진짜로 이건 실사례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죠. 얘는 운동을 한 전문 선수였고 요 선배는 군대 제대하고 대학 안 가고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수능 안 보고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본 아이입니다. 뭐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그냥 미루어 짐작하시면 그려지실 거예요. 저희가 이 학생들 보면서 선생님들도 교감, 그러니까 감동을 좀 받는 경우 자기 열심히 하는 자기 생활에 충실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요 학생들 전체적으로 사례를 보아하니 아이들 어머니 똑같아요. 이건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목표점이 무슨 대학인 것도 좋습니다. 근데 생활이 안 되고 본인 자세가 안 잡혔는데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 플랜 정도 몇 가지 정도만 포인트 두고 이거를 내가 좀 지키면 생활하겠다. 사실 이런 정도만 지켜줘도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각 안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연교시에 그래서 일부러 뭘 테스트를 많이 해요. 와야 동기부여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플래너는 매일 기록하기 위해서 매주 확인 검사합니다. 자기 기록 낭비라는 거고 질의응답을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요. 밤 10시까지도 조교까지도 동원해서 받는데 잘 안 해요, 질문을.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까지 취하고 있냐면 질문 순서 그리고 리스트 뽑아놓고 안 한 일 데려고 와서 질문을 받아요. 근데 할 게 없다고 하는 애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이제 성적 상담 들어가야겠죠. 억지로는 안 되지만 분석하고 상담 들어간다 보셔야 되겠고 대표님 얘기한 거랑은 맥이 똑같습니다. 일정하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평일날 새벽 2시까지 하고 주말에 쉬고 이건 절대 안 되고요. 매일 똑같이 리듬 타서 순공시간 주말 주일도 유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더라.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뭐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자꾸 엉덩이가 들썩거리니까 그 표시해놓고 시간에만 화장실을 가는 이렇게 관리를 좀 해야지 성공을 하겠더라 이겁니다. 실패는 간단히 볼게요, 어머님. 이거 저희 학원 치부인데 심지어 미적 2등급 그다음에 언매로 3등급인데 점수가 어떻게 전 과목이 떨어졌을까? 참 죄송하죠. 우리 학생들한테 죄송하고 부모님 죄송한데 저희가 성적 관리를 매달 교육청 종로 모의고사, 대상 모의고사, 평가원 시험 관리를 하는데 총점이거든요. 209점, 274, 258, 블랭크, 34, 47, 32, 16 시험 볼 때마다 계속 업다운이에요. 정말 잘 볼 때는 280점대까지 올라갑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1교시에 본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국어에서 망쳤어. 그러면 그날 시험은 그냥 스킵이에요. 어차피 내 실력 아니고 평가에 의미가 없다. 머리가 아프다. 시험 안 보는 게 좋겠다. 심지어 평가원 시험도 스킵.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또 보니까 나와요. 이게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있다는 좀 착각에 좀 빠지는 거죠. 컨디션 조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에 우리가 보는 목적은 우쭐하자 너 잘하니까 박수 쳐줄게가 아니고 약점 찾는 거거든요. 누가 어떤 문제를 내도 그 상황 컨디션에 따라서 항상 일정하게 어떤 문제를 맞추느냐 공통점 찾기라서 정말 베스트를 다해서 매번 순간에 역량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친구는 항상 똑같았는데 점점 떨어진 친구. 이 친구 두 친구 특징이 사실 어머님 이 학생들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한 건데
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사실 둘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석이 들쭉날쭉해요. 왜? 공부하기 싫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날은 밤에 좀 더 해요. 그럼 너 왜 아침에 늦었어? 어제 2시에 잤어요. 놀지 않거든요. 책 본 거예요. 아침에 안 됐으니까. 고등학교 때 했던 방법이죠. 두 번째는 자기가 좀 빨리 아까 그 순공고집하고 갈아타기하고 그런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가 빨리 해놓으면 되니까 저 수업은 싫은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는 안 하고 이거 먼저 할게요라고 자꾸 방향이 충돌이 나는 친구. 근데 그것만 해서 공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통점이 있더라. 그리고 모의고사 잘 나오는 것만 보고 문제도 좋은 문제라는 표현은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것들. 이런 문제만 접근해서 자기 위안을 좀 삼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 잘못도 있고 저희가 좀 따끔하게 좀 가이드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도 큽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만들지 말자죠. 올해. 이거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방향을 이끌 거냐면 이게 아이들 그냥 공부해 그러면 한 달 정도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공부해. 아는 것만 해도 되거든요. 기억이 다 나. 근데 그 이유가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를 좀 밟아줘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은 4월 말까지 개념을 좀 뽑아줘야 되는데 이거 참아줘야 될 시기입니다. 알아도 연결해서. 근데 연결해 놓으면 뭐가 좋냐면 모르는 게 더 확실해져요. 자, 이제 모르는 걸 가지고 실전 해결 강화를 좀 시켜주는 시즌이 있고 이 두 단계가 되면 6평이 딱 끝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본인 실력에 대한 어느 정도 검증이 됐습니다. 이제 심화로 가야 되는 과정도 있고 어떤 친구는 유지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실력 끌어올리기 과정을 들어갑니다. 이것까지 되면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100일 정도 남았을 때는 총정리 한번 해야죠. 빠르게 총정리하되 이제 문제풀이로 접근하면서 실전 대비를 항상 데일리 건으로 가고 아이별로는 전략별로 과목 시간량은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은 이때는 애들 멘탈 터지는 때입니다. 잘하던 못하던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확인시키는 과정은 조금 강제적인 게 필요해요.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단계까지 선생님들이 함께 하는데 수능 이틀 전까지 학습 리듬 관리할 거고요. 논술은 사실 고3 전형이라고 자꾸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재수생 전형이 맞습니다. 최저를 고3이 아니라 재수생이 마치거든요. 3월부터 바로 들어가고요. 대신에 이제 2과목, 3과목 정도 등급 컨디션 따라서 4월에 빨리 시작하느냐 아니면 5월에 무엇을 하느냐면 대학별 고사반은 그거는 아이들 상담해서 별도로 스케줄 잡고 주말이나 저녁에 대학별 반은 별도로 갑니다. 이것도 상담을 따로 진행하고 들어갑니다. 저희가 어머니 첫 번째 시스템 중에서 선생님 역량을 제 1번 꼽았습니다. 강사가 아니고 왜 선생님 담임을 1번 뽑았냐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학생들하고 목동 지역, 강남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퀄리티 있는 수업은 다 받아봤고 과외부터 해서 단과 수강 무슨 강좌 다 들어봤거든요. 내용 이해가 안 돼서 내 문제, 내 실력이 안 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이해를 어떻게 했는지를 티칭보다는 코칭을 해줘야 되는데 점수 판단으로 가면 안 되겠고요. 실제로 교과 선생님들이 상담을 담임 역할을 해서 내용 상담을 해야지 방향 설정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아서 크로스로 자기 영역 전공 과목 살려서 아이들 상담 다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 이제 니즈 충족이에요. 수학은 잘하고 국어는 좀 약하고 그래서 반배정 자체를 믹스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수학반 따로 국어반 따로 1등급이면 1등급 반 이동 3등급이면 3등급 반 가서 개념 잡기 변화되면 다시 레벨업 시키는 거고요. 거기에 맞는 과제는 달라야겠죠. 어떤 클래스는 과제가 없어도 되겠고요. 4등급 정도면 사실 과제가 필요한데 이거 숙제하다가 공부 못하는 게 아니고 봐야 될 범위하고 내용이 개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이행하는 건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과제 이해 학습도 확인하겠다. 저희가 이제 관리 인원은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 비한 거지만 적정 관리로 해서 아이가 필요할 때 그리고 정해질 때 상담을 들어가서 성적 유지시키고 상승시키는 거에 포인트를 둘 겁니다.
질의응답 충분히 아까 받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컨설팅은 사실은 뭐 저도 그렇지만 점수 나오면 해요. 뭐 지인한테 부탁해도 되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과정의 컨설팅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자료를 가지고 임 대표님 저희 2층에 근무하시고 스태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 성적표 다 공개해서 자료 받고 활용하고 어쨌든 발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중에 결과 나오면 그거로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대학 갈 수 있게 이렇게 교과 및 나중에 전문 컨설팅 연결해가지고 지원하는 것까지 관리하겠습니다. 이제 수업 한 25명 정도? 교실은 여기에 한 3분의 2 정도 크기입니다. 그 정도면 이제 뒤에 앉은 학생도 눈 어떤 자세로 보는지 보이고 집중도 끌어올려야죠. 레벨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40명, 30명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계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학생들별로 변화되는 대로 빨리 레벨업하는 게 목적인데 레벨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 이해가 먼저다. 이것도 선생님들이 같이 의논하고 반배정, 편성하는 거는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조정하겠습니다. 학생별로 뭐 올라가는 추이 다르죠. 변경 바로 가능하고 학생들 중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선생님 내용이 나쁘다 좋다 판단이 아니라 안 맞는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랑 좀 안 맞아요. 변경 즉시 가능하거든요. 이 결이 좀 다른 느낌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수업 중에서 저 선생님 좀 안 맞으면 다른 선생님 A, B 선생님으로 좀 바꿔보고 그래서 좀 안정화를 시켜서 하면 한 달 정도 조정기 지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 뭐 다상위권인 학생인 경우가 이런 레벨을 배정 받겠죠. 그리고 국어가 약점인 학생은 뭐 국어는 기본반 가서 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반대인 경우 수학이 약점인 학생인 경우도 있겠고 뭐 중위권인 학생 전반적으로 개념 잡고 끌어올려야겠고 수업 내용이 달라요. 이런 부분을 이제 아이들이 좀 편하게 선택할 수 있게 빨리 문제 접근을 하겠다. 이건 자율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 뭐 니즈도 충족을 하되 꼭 흐름 잡고 개념 잡는 시간까지는 좀 진득하게 따라와 주길 바라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런 변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믿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건 아무렇지 않게 본인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별로 개별 시간표는 다 이렇게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전산으로도 제공되고 페이퍼로도 제공합니다. 선생님 과목, 선생님 호실 여기 앞에가 난이도예요. 그래서 학생마다 다 다르겠죠. 뭐 우연치 않게 다 등급이 똑같다, 수준이 똑같다라면 같이 다니는 교실이 있겠습니다만 다 웬만하면 다 겹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배정은 주로 오전 중심으로 집중력 있게 오후엔 자습할 수 있게 하루에 4시간 정도가 평균 수업입니다. 나머지는 본인 자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정이 레벨 바뀔 때마다 변경이 될 거고 독서실에 등원을 해서 강의실 따라서 보고 내 수업일 때 가서 듣고 오는 시스템이고요. 과목의 연속 강의 100분 수업인데 이것도 좀 여러 가지 해봤더니 100분 연속하니까 80분째 애들이 늘어져서 10분 정도는 쉽니다. 그래서 과목에 2시간 연속이지만 10분 정도 휴식은 취한다. 이거 디테일인데 좀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와 이 아이와 시간표가 완전히 달라요. 모든 학생이 이렇게 개별 시간표를 받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은 이제 학생들 어머님 다 공통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눈으로만 보고 기록을 안 하니까 어떤 방법을 할까 고민하다가 전산으로 그냥 보게 해주자. 출석조차도 본인도 봐라 이거죠. 아이들이 1분 늦는 거는 늦는 거 아니고 뭐 조금 지각하는 거 이런 부분에 되게 관대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넣어놨냐면 일정하게 오는 게 중요해요. 어떤 날은 마음 먹고 7시에 오고 어떤 날은 55분에 오고 이거보다는 항상 컨디션 유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라고 출결도 본인 보게 해놨고 그 다음 사실은 모든 게 이제 성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모의고사 보고 본인이 틀린 문항에 대한 유사 기출 문제도 자동으로 전산화 제공됩니다. 이거 보고 자기 분석도 좀 들어가라. 그리고 평일에 보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 시험에 무슨 내용이 틀리는지도 본인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보는 시험 마찬가지로 항목에 대한 체크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 내용들은 선생님이 같이 이거 보면 상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 내용이 이제 뭐니 중요한 시험, 큰 시험 봤을 때 모의고사 보면 모의고사야말로 진짜 문항 분석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 체크 항상 매달 어떻게 변화됐는지 체크해주면서 아이들이 맞춰야 되는 문항 내용을 점검할 겁니다. 그래서 큰 시험 보면 이제 어느 대학 지원 가능한지도 상담하면서 동기부여를 시킬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선생님이 어차피 기록을 남기는 김에 부모님 보시라고 그냥 워딩 해놓거든요. 들어가셔서 무슨 내용 상담했는지 한 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씩은 봐주세요. 그래서 궁금증 생기면 담임 선생님 SNS 다니면 전화로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교시 프로그램 또 설명드릴게요. 이거 되게 너무 중요해서 저희가 이것도 한 20년 넘게 한 것 같은데 아침에 보통 학원들이 수업을 8시 10분에 하는 학원도 있고 20분 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근데 영교시 활동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냥 맞춰오고 빨리 오면 빨리 들어가고 지각하면 못 들어가고 그 페널티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오전에 활동을 해서 머리를 웜업을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요일별로 단어 시험 보는 날이고 핵심 체크는 미니 모의고사예요. 한 10문제 정도씩. 그 다음에 독수공방, 어휘로 이건 국어 관련된 건데 얘도 국어도 단어가 있고 문항 어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습시켜야죠. 그리고 1독은 뭐냐면 독서 지문이 공통적으로 너무 약해서 이 부분을 매일 읽게 하고 요약 정리도 해보자. 그리고 수학은 기출문제 개념에 대한 거 개념 정리를 스스로 한번 해보자라는 문제를 제공하는 거. 자, 이런 1년의 활동들을 오전 30분 동안 아침마다 해요. 이거 분명히 쌓이면 변화됩니다.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 방법 고수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뭐 듣기평가 같은 경우는 여기 목동 애들은 다 잘하긴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평일날 점심 먹고 몇 호실 모이면 스피커로 듣기평가 틀어주고 해설 강의도 따로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말에는 마지막 시험 한 번 또 있네요. 시간 많이 뺏기는 거 아니고 1시간짜리 시험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자기 컨디션을 좀 확인하자. 거기서 좀 미스되는 부분 찾자가 목적들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일과는 단순합니다. 사실은 평일 7시 50분, 저녁 10시. 10시 이후에는 독서실도 문을 닫습니다. 그냥 빨리 가서 자고 매일 일정하게 공부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업은 오전 집중이기 때문에 4교시 정도에 끝나지만 어떤 날 어떤 학생은 1시간 더 있을 수도 있고 자, 내 자습이 그러니까 수업이 끝난 순간부터는 자습 들어가는데 질문 가능한 거죠. 담임 선생님하고 개별 활동 면담 되겠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저녁 되면 조교 선배들한테 질문 가능하고요. 점심 식사, 저녁 식사는 저희는 가급적 외출은 안 시켜요. 그냥 조리급식하는 식당 따로 있으니까 잘 먹일 테니 맡겨주시고 아이들도 편하게 고민 없이 좀 드시게 하십시오. 토요일은 1시간 늦게 등원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게 그렇게 꿀맛이라고 하네요. 해 뜨고 오는 유일한 날이죠. 그래서 꼭 와야 되고요. 다 자습인데 5시까지 의무예요. 5시 이후에는 자율퇴실입니다. 더 하고 싶으면 하고 일찍 가도 되고 하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국수형 시험이 이따 1시간에 보는 시험입니다. 1시간 안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공부 순공 시간 7시간 빼기. 일요일 공휴일은 완전 자율인데 문은 똑같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공부하고 싶으면 오전만 해도 되고 이때 점심 때 외출 조퇴 되니까 입출입 되니까 오후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다 안 나와도 된다. 대신에 계획을 짜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가겠다. 쉰다. 미리 짜서 와서 그러면 뭘 할지를 정하고 와야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부모님들 상의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거의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포인트 제일 강조하는 거 반복을 제가 일부러 해요. 어머니 아버님 그 자는 시간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알람을 일어나는 시간 좀 맞추지 마시고 자는 시간을 맞추세요. 이게 내가 자야 되는 시간, 나를 위해서 충전해야 되는 딱 그 타이밍이구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꼭 일정하게 주무시고 이 부분은 학원에서 잘 스피드 맞춰 따라오시면 가능한 거니 본인도 의식을 국수형 탐탐 공부하자. 탐구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대학 잡는 키에서 균형 있게 공부하는 거 그리고 학원에서 야 상담 많이 받고 질문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피드백 받고 대신에 피드백 받았으면 꼭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어. 그러면 과감히 도전해 보시고 불편하면 얘기하시고 해봐서 실수 또는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휴식은 이제 요거는 아이 학생별로 컨디션 보면서 좀 언제 쉴지도 미리 정하세요. 그래서 갈등이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부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생활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갈게요. 저희 뭐 뻔한 얘기지만 중요하죠. 사실 강의실하고 독서실하고 밥 먹는 공간 분리돼야죠. 한 장소에서 하면 아이들 되게 집중력 떨어집니다. 남녀 분리는 당연히 할 거고 분리라는 표현보다는 나눠서 어머님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관리 선생님 따로 있으니까 철저하게 아이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제일 왼쪽 편이 실제 수업하는 강의실 한 25명석 많이 넣으면 28개 정도 좌석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독서실이고 이 형태도 있는데 이거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애도 있고 안 맞는 애도 있는데 저거 한 달 이상 쓰는 애들이 자꾸 앞으로 숙이니까 그래서 저거는 좀 활용도 있게 응용을 좀 하는 공간이고요. 사물함에 교재, 뭐 소지품 다 넣고 다니니까 빈 가방 다 갖고 다녀도 뭐라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남학생, 여학생 나눠서 먹을 거고 옥상에서 휴식 취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햇볕 보고 자기 컨디션 회복하고 공부시키자. 안전 문제 철저하게 관리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는 제가 저번 설명하고 뺄라 그랬다가 더러 다른 거 보는 것도 잡아내니까 안전하게 그냥 안심하시고 학생들한테도 그냥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 정도만 좀 알려주십시오. 모집 요강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어머님. 제가 장학 먼저 하는 이유는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장학 먼저 놓은 거는 뭐 입학 기준은 학원들이 다 높지는 않습니다. 비슷비슷해요. 2개 합 9, 뭐 8, 10 이 정도인데 그거보다는 좀 아이들의 해당이 되면은 혜택을 좀 많이 받고 다니자. 그래서 이렇게 6구 수능 중에서 하나 해당되면 종강할 때까지 수강료에서 감면이 되실 거고요. 혹시 학교를 다니다 온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오더라고요. 꽤 좋은 학교. 이런 경우도 해당 학교 수준에 따라서 또는 합격증도 인정해 주니까 뭐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이제 수강료 부분으로 가서 어머님 월 178만 2천 원인데 독서실비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급식은 7,700원씩 할 거고 점심 저녁 토요일 점심까지. 그리고 교재 3개월 시즌별로 한번 구매인데 요건 그때그때 금액은 달라요. 근데 1학기 시즌이 좀 제일 큽니다. 한 18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험 보는 콘텐츠비는 그냥 아주 평균적으로 한 달에 8만 5천 원 정도인데 뭐 이감 상상 한수 뭐 이런 개별 외부 거 더 사고 싶어요 그러면 학원에서 다 판매합니다. 더 할인가로 판매하니까 그때 그냥 개별적으로 사시고 그 내용 공부하시면 되겠고 셔틀은 해당되시는 분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인사 말씀을 요거를 띄웠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이 주로 많이 오셔서 아버님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갑자기 어머님들한테 고3까지 맡겼더니 애가 망쳤다 하고 올해부터는 아버님이 신경 쓰겠다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버님 듬직하게 큰 바위 같은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공감해 주세요.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공감해 주시는 게 최선인 것 같고 너무 관심 가지라 그랬더니 자꾸 뭐 배웠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다는데 물어보지 마시고
고생 잘했어 참 이해됐지 아니 힘들었어 그러면 선생님하고 또 상담해보자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성적표로 같이 일희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역시 내 딸이고 3개월 하니까 나오잖아 내 말이 맞잖아 이러지 마시고 빨리 올라도 그것도 자기 점수 아니고요. 천천히 올라도 그것도 현재로서는 자기가 확보된 점수가 아닙니다. 그 판단은 선생님들이 내용으로 할 테니까 그건 선생님들하고 상담해 주시면서 얘는 그냥 덤덤하게 넘겨주세요. 그래서 성적표 달라 그러지 마시고 아까 멤버스 들어가셔서 그냥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것만 좀 살펴보셨다가 나중에 6평 큰 시험들 보면 개별 상담 다 해드릴 테니까 그때 아니면 중간에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고 이제 부모님들 너무너무 고생했고 우리 아이들 못지않게 이제 한 방향이 거의 잡혔죠. 이제 교과 학종은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써먹을 건 저희가 할 역할인 것 같고 이제 준비하시고 과정 대비하실 게 없어요. 이제 정보 그만 수집하셔도 돼요. 그냥 나오는 정보는 다 보내드릴게요. 종로에서 나오는 거나. 그러니까 더 수집하지 마시고 편하게 계시라는 거. 밑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론은 이제 고3 때 부모님에서 졸업하시고요. 이제 재수는 아이 선택이고 본인이 알아서 한다. 지원을 좀 응원을 해준다 정도 생각하시고 꼭 변화시키는 쪽에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든든하게 곁에서 버팀목만 대주십시오. 아이들 맡겨주시면 최선 다해서 꼭 좋은 학교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상담 예약하고 가셔도 되고 나머지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데스크에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